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15주차 강의죠. 네, 뭐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학개론, 맹큐 경제학과 함께 우리가 이제 했는데 오늘 종강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후인데 저번 중간고사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시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공지가 돼 있으니까 네, 그 공지 사항을 참조를 하셔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 소수령인데 그냥 짧게 쓰는 소수령 20문제가 나가니까 시간은 40분이에요. 네, 40분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치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맞죠? 네.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2시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 시험을 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지대 또는 자본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부 다 생산 요소가 생산 과정에 투입이 돼서 그 어떻게 그 기여를 하느냐,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 기여한 몫에 따라서 임금이나 지대나 자본 소득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경쟁 시장일 때예요. 네, 조건은 경쟁 시장일 때, 경쟁 시장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데 경쟁적인 시장이라면은 임금이나 지대나 자본 소득 모두 그 생산 요소가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기여한 몫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네,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했었고 그 수준 자체가 결국에는 그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기여한 목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임금에는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 즉 균형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균형 임금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그 개별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돼서 뭔가 그들이 기여한 몫만큼을 받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마다 또는 시장마다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가, 임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함은 왜 차이가 나는가, 왜 직업마다, 직장마다, 노동 시장마다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가, 또는 임금 격차가 나오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금을 결정하는 몇 가지 결정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임금 균형 임금의 결정 변수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의 첫 번째가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나와 있죠.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면은 뭔가 그 직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을 좀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적어놨지만 그 일이 고되다든지, 네, 일이 고될 수 있죠. 네, 좀 뭐 그 노동 질적으로, 노동 시간에 비해서 노동이 질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세고 고될 수 있으면, 그러면 보상적으로 좀 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고됨.
그 다음에 위험, 굉장히 위험이 많은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직업, 무슨 건물에서 건물 아주 고층 건물에 유리창을 닦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위험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을 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광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광부 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광산 안에 공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먼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이 건강상의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은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고되다거나 위험이 높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업군은 임금이 다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임금을 더 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밤 근무자, 밤 근무자. 그러니까 낮에 일하지 않고 밤에 일하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보상적으로 거기에 보상을 해서 임금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교수와 의사 또는 변호사가 별로 교육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왜 의사보다 교수의 임금이 낮은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교수가 그 직업 만족도가 크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교수는 워낙 이제 가르치는 재미 또는 연구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 요소 또는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임금이 낮다는 거예요. 좀 더 고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보상적으로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교수는 반대라는 거죠. 그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맨큐 교수가 그렇게 가로를 쳐서 이야기를 해놨죠. 네, 내가 워낙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 즐거운 일에다가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뭐 좀 거의 강조 이런 그 지적 개인적인 만족도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해서 겐키 교수가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크 같은 거를 날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수가 의사보다 임금이 낮은가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적 형태의 임금 격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인적 자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또는 훈련을 받았는가와 관련해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이제 물적인 자본과 달리 인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적 자본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해야 축적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투자에 의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물적인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또 짓는다든지 하는 물적인 투자가 아니라 인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죠. 그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을 받으려면은 투자 형태가 되죠. 미래의 어떤 이 사람이 미래 생산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투자다. 직업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를 해야 이게 축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근데 이제 인적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고 그다음에 이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이나 뭐 직업 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네.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죠. 생산성 향상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직업 훈련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특정인한테
이게 축적이 되게 되죠. 네,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배우는 능력의 향상치를 올리게 되면 결국 그 자기가 일을 할 때에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아지죠.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작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결국은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적이 되고 한 사람한테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교육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교육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되고 축적되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서 결국 임금을 높여준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 임금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수익성도 창출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책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한 15%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5%는 다른 어떤 금융 투자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주식이 높아봐야 주식 수익률이라고 해봐야 평균적으로 6.8% 정도 되는데 고등교육을 받았을 경우, 즉 대학 교육까지 받았을 경우에 고등교육 수익률 자체가 15%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이 향상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임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기로 한 70에서 80% 정도 임금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고졸 출신보다 대졸 출신이 얼마나 많이 버냐 그러면 일생 동안 한 5억 정도를 더 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를 더 번다. 그리고 임금 수준 차이도 한 7, 8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금, 그러니까 수익률 또는 임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적 어떤 투자 자본이랑 비슷하죠.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에 대한 투자고 사람한테 임금을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산업이 고도화되게 되면 그 고도화된 산업에 대해서 그 고도한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또 고도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구비되지 않으면 결국 무슨 인프라가 물적인 자본이 아무리 구축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인적 자본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생산성이 높잖아요. 그 생산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신호기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신호라는 거예요. 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신호인데 교육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자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호로서 발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광고가 하나의 신호 효과를 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고비용의 광고를 찍으면 찍을수록 그 제품의 어떤 질이 좋다는 신호를 고객들한테 보내듯이 이 사람도 자기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호 발송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교육 기간이 오래되고 그 오래된 그러니까 교육 기간이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은 임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호 기능 이론이죠. 그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게 일종의 어떤 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그 과시, 광고 비슷한 과시가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임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이 직업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방금 교육 수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고졸과 대졸 간의 어떤 임금 격차랄지 아니면은 교육 수익률과 관련해서 교육의 수익률이 한 15% 된다 관련된 이야기를 고등교육, 대학 교육의 수익률이 한 15%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직업 훈련을 하면 할수록 또는 직업 현장에서 숙련도 차이가 나게 되죠. 이들이 숙련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경력과 관련돼 있죠. 경력이나 나이, 그러니까 경력과 나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숙련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는 직업 훈련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숙련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숙련도 차이가 결국에는 임금 격차를 낳거든요. 네, 임금 격차를 낳게 되는데 그 격차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임금 격차라고 하는 숙련도의 차이가 임금 격차를 나타내게 되고 그게 이제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 왜 확대되고 있느냐? 즉 숙련도 또는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나 지금이나 경력이 많고 그 직업 훈련을 직업에 오래 종사하면 종사할수록 결국에는 임금 격차가 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경력 차이가 심하다는 경력에 의한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어 왔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국제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수입되는 상품,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출이 더 많이 된다는 의미고 수입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졌다는 게 이제 무역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보통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들이겠죠. 선진국,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은 또는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게 되겠죠.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 기술 수준이 높은 즉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그 이전에 비해서 수출의 양이 옛날보다 적었던 그때보다 많아지면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그리고 반대로 비숙련 노동자들은 예전에 미국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에 의해서 별로 기술 수준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던 생산물도 이제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다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국제 무역의 증가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반면에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거죠. 임금 수준이 내려가니까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술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뭐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당연히 기술을 체득한 인력이 숙련 노동자고
기술이 대체하는 인력은 비숙련 노동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기술 진보에 의해서 비숙련 노동이 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예요. 또는 기계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런 로봇을 만드는 아주 숙련 노동자 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증가와 기술 진보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결국 임금의 격차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할 수 없는 변수들, 그러니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보상적 임금 격차랄지 아니면 인적 자본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량화할 수 있거든요.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건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숙련도라고 하는 건 경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됨의 정도에 따라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이게 계량화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계량화가 만족도도 계량화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수치로서 우리가 그 고됨의 정도랄지 또는 교육 수준의 정도랄지 이런 것도 다 수치로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로서 나타내지기가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에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수치로서 우리가 계량화가 되기가 힘든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 타고난 능력. 이 타고난 능력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성격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성이 좋은지,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누군가를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타고난 체력이랄지, 체력이 타고나야 우리가 어떤 스포츠 스타들 또는 스포츠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타고나야 돼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타고난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능도 타고난 거죠. 타고나기로 유전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가 타고난 요소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사회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저런 그 임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책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좋으면 좋을수록 뭔가 이제 더 임금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책에 배우가 한 명 나와 있죠. 그 사람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에 순수하게 얼굴을 가지고 그만큼 뭔가 이제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우리가 관심을 끄는 요소인데 우리 책의 박스에 나와 있죠. 외모라고 하는 것이
좋은 평균적인 외모와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이 평균적인 어떤 그 임금의 격차가 한 5% 정도 난대요. 네.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과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 간의 임금의 격차가 한 5% 정도 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외모와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임금 격차도 한 5에서 10% 정도 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5%나, 그러니까 그 5%나, 그러니까 평균과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과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의 그 5% 차이만큼이 결국은 그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네,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건 지금 우리 책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판매해야 되는 직업을, 그러니까 고객을 주로 많이 상대하는 뭐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고객을 상대하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 대중 상대 직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모가, 왜냐하면 이 대중들이 이 고객 선호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객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생산성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고객을 많이 접대하는 그런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뭐 영업을 뛰더라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일수록 고객이 더 선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5% 차이 정도 난다고 합니다만, 그 5%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그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외모에, 이 가설 말고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뭐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외모가 그 자체로 외모가 아니라 뭔가 헤어스타일이랄지, 아니면 옷을 입는 스타일이랄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예의 범절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살다 보면은 그게 그냥 타고난 이런 얼굴이나 키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옷이나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예의, 그 사람의 어떤 그 격조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결국 그 능력치를 좋게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가꾼 그 관리된 모습이 결국 유능한 어떤 지표, 유능성의 지표로서 인간들한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외모가 결국 신호로서 발송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 유능하다라고 하는 신호로서 발송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그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외모 프리미엄은 그냥 차별이다, 차별의 일종이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외모, 노골적으로 이제 외모에 대해서 그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일종의 편견이죠. 예, 그 어떤 외모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이 결국 일종의 그 편견, 그러니까 특성이 편견을 낳게 되고, 그 편견에 의해서 결국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그 차별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 외모에 의한 임금 격차, 즉 외모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왜 외모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가, 실제로 이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외모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들이 뭐 우리 확정된 가설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추측을 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거, 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난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타고난 능력.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조금 타고난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이. 노력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타고난 능력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얼마나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는가, 네, 열심히 고객을 만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그 커튼 뒤에서의 노력들, 뭔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튼 뒤의 노력들, 그 노력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도 작용해야 되죠. 네, 운도 작용해야 돼요.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해요. 사실 이 전체가 운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능력이나 그리고 타고난 능력으로서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도 타고난다 그러면 사실 다 운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냐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운이죠. 네, 운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명 가능한 우리 책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낙후된 산업이 도래할지는 모르고 그 뭐 진공관, 뭐 TV 지금 진공관 쓰는 TV 없잖아요. LED 지금 OLED, LED 뭐 이런 아주 첨단의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TV가 옛날 TV처럼 진공관 으로 이제 TV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그 이전에 뭐 LED나 이런 게 나오기 이전에 진공관 전공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괜히 그런 진공관을 전공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그 운이 작용을 해서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운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그 임금 격차를 낳는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할 수 없는 변수들도 결국 임금 격차를 낳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슈퍼스타 현상입니다.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들, 가수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천문학적인 으로 높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속한 노동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네, 이 슈퍼스타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장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성은 뭐냐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들은 최고의 생산자의 상품만 수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영화 배우다라고 하면 그 영화 배우가 중에서 정말 스타들, 그러니까 뭐 우리 책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얘가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잖아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탑스타 이외의 사람들은 들의 작품들은 별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톱스타를
구입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톱스타는 계속 바뀌긴 하지만 아주 그 소수의 톱스타 군들이 있잖아요. 그 군들의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 그 이외에 뭐 영화 배우들의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좀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그 최고 수준의 상품만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도 최고 수준의 경기만 보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뭐 가수들도 최고 수준의 가수들, 톱스타들만 보길 원하죠. 그 다음에 공급도 최저 비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저 비용. 네, 최저 비용의 상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스크린, 영화관 스크린 같은 것들이 잘 구비되어 그런 시설들이나 기술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구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 톱스타, 슈퍼스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작품을 선사하고 있는 톱스타들의 작품들 또는 톱스타 반열에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TV나 스크린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손쉽게 그거를 이제 낮은 비용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TV를 그냥 보면 되잖아요. 운동선수, 그다음에 영화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천문학적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그 몇몇 톱스타들만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 때문에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아주 좁은 영역에 있는 아주 몇몇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톱스타들 또는 슈퍼스타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균형 임금이 왜 여러 가지 시장마다 또는 직업마다 다르냐, 각 직업들마다 왜 균형 임금 수준이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5번째는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거죠. 균형임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제 노동량이 있고 재료 임금이 있으면 이게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한다면은 요 수준이 균형 임금이죠. 근데 이거보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의 최저임금을 설정을 하고 그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줄 경우에는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실현시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더 밑으로 내릴 경우에는 정부가 통제를 한다. 더 밑은 최저임금 밑으로는 임금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 설정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업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있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이거 일종의 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 정치적 그 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 균형점에,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아니라 노조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균형 임금, 그 임금 수준이 균형 임금보다는, 이거는 경제적 힘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그 노조가 결성돼 있는 직장이 아무래도 다른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보다 임금 수준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높습니다. 네, 노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실업이 발생을 해요. 네,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합니다. 즉, 그러니까 높은 임금 때문에 그 기존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노조의 힘에 의해서 높은 임금이 설정되면 신규로 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임금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안 그랬더라면은 고용되었을 법한 그런 노동자들도 신규로 진입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을 늘리던가 낮은 임금을 주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직 노조가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네. 뭐 파업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이용해 가지고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향유한다 그러면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직원이나 비정규직들한테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게 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임금 중에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부러 기업들이 균형 임금보다 높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임금 수준을 일부러 높게 잡는 겁니다. 높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균형 임금이라고 하는 건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임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직률이 낮아지겠죠. 네. 이직률. 그러니까 그 다른 기업으로 이제 자기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유인이 적어지고 임금이 높으니까 근로 의욕이 고취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 인력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 높은 임금을 보고. 그러니까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것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근로 의욕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높은 임금이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효율성 임금 또는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기업들이 그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 임금보다 시장에 제공되는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임금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균형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균형 임금보다 왜 높은 수준의 임금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뭐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힘, 그 다음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관련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차별을 통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또는 인종 간의 임금 격차, 지역 간의 임금 격차,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의 임금 격차,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차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차별이 아니라 그런 그 다른 집단들 간에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하게 균형임금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차이가 났듯이, 그 어떤 집단들 간에 그런 요소들, 이런 결정 변수들이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차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집단들 간에,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차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겠다. 그리고 차별이 임금 격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차별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차별 이야기를 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속성이 결국 서로 다른 게 차별이라고 하면, 개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노동 시장에서 서로 다른 속성에 따라서 기회를, 남자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다른 여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백인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흑인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기회의 차이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차별적인 편견, 어떤 개인의 특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 상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이제 소비자 선호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차별적 요소들이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 얼마나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임금에 또는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이 차별이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원리의 차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